도쿄 부잣집 외동딸이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떠난 진짜 이유.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도쿄 최고 정치인 가문의 외동딸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났다는 소식이 일본 언론을 뒤흔들었죠. 34세의 야마모토 사유리, 그녀는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였고 아버지의 정치적 후계자로 키워졌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떠났을까요?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가족과 등지면서까지 선택한 한국에서 그녀는 무엇을 찾았을까요? 본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야마모토 사유리입니다. 34년간 살아온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쿄 시내 최고급 호텔 웨딩홀에서 정략 결혼식 리허설을 받고 있었죠.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사유리야, 어깨를 펴. 미소도 지어야지. 아버지 야마모토 다케시는 일본 자민당의 유력 정치인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국회의원을 지낸 명문 정치 가문이었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후계자로 키워졌습니다. 오늘 상대방 부모님께 인사할 때 조심해야 할 점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웨딩 플래너가 체크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결혼 상대는 같은 정치인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서로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합이었죠. 사유리, 대답해. 아버지가 재촉했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가문이 원하는 대로 살아왔는데 정작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여권과 신용카드만 들고 나왔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죠. 출국 게이트에서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뉴욕, 파리, 런던. 여러 도시 이름들이 떠올랐지만 유독 서울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가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마치 무언가가 저를 이끌고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서울행 항공편 마지막 탑승 안내입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그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내린 선택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막막했습니다.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정도밖에 할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더라고요. 공항 리무진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와 비슷한 듯 다른 풍경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한강이 참 아름다웠죠. 남대문 시장 근처 작은 민박집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사장 할머니가 제가 일본인이라는 걸 알고도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일본에서 왔구나. 밥은 먹었어? 할머니의 첫 마디가 밥은 먹었어? 였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하는 말이 이거라니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 아직 안 먹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에서 김밥을 싸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돈을 내려고 했더니 손사래를 치시더라고요. 첫날인데 뭔 돈이야. 그냥 먹어. 그 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34년간 살면서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준 적이 언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을 둘러보다가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할머니들 좌판 앞에서 무거운 박스를 들어주고 있었어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할머니, 이거 어디다 놓을까요? 아이고, 고마워라. 저기 구석에 놓으면 돼. 그 남자는 여러 할머니들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이상했어요. 도쿄에서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저기 청년이 누구예요? 옆 가게 아주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아, 준성이? 착한 애지. 매일 이렇게 와서 도와줘. 돈도 안 받고. 박준성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들었죠. 서울대를 졸업하고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할 텐데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오후 용기를 내서 준성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혹시 저도 도울 수 있을까요? 준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본 분이시죠?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잘 못해요. 그런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준성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함께해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일주일 후 준성이 저를 노인복지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외로워하세요. 같이 이야기해드리면 좋아하실 거예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언어도 완전히 통하지 않았고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준성이 자연스럽게 도와줬죠. 사유리 씨 할머니께서 일본 노래를 좋아하신대요. 혹시 아는 노래 있으세요? 김순덕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일본 노래를 좋아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스가루 해협 동가절을 불러드렸습니다. 아이고,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어요. 매일 복지센터에 나가면서 준성의 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할머니가 밥을 흘리시면 자연스럽게 닦아드리고 휠체어가 고장나면 직접 고쳐드리고 심지어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둬드렸어요. 준성 씨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일이니까 하는 거죠. 그 답변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모든 일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했거든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 않는 게 당연했죠. 필요한 일이니까 한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준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서투르기만 했던 봉사활동도 자연스러워졌고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웠죠. 사유리야, 너 참 착하다. 이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저는 착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래요. 정말 그랬습니다. 일본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특히 준성과 있을 때 그랬죠. 준성은 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에 왔는지, 가족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 여기 있는 저를 받아들여줬죠. 사유리 씨, 오늘 날씨가 좋네요. 한강 산책 어떠세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성이 제안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성은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그만두고 지금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셨겠어요. 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행복해하는 걸 보시니까요. 그 말을 들으면서 부러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부모님의 이해를 받을 수 있다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복지센터 어르신들과도 가족처럼 지냈죠. 무엇보다 준성과의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함께 봉사하고 산책하고 가끔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다녔어요.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을 알게 됐죠. 사유리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준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동시에 두려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실 제가 일본에서 도망쳐 온 거예요. 가족들이 정한 결혼을 거부하고 말이에요. 준성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밤 일이 터졌습니다. 민박집 사장 할머니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사유리야, 너 찾는 사람이 왔다. 현관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를? 사유리야, 지금 당장 짐을 싸. 일본으로 돌아간다. 아버지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를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 조사했다고 했어요. 이게 네가 배운 엘리트 교육의 끝이냐? 정신 좀 차려. 민박집 할머니가 당황해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요. 근처 카페에 앉아서 대화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화를 내셨어요. 너 때문에 집안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냐? 상대방 집에서도 연락이 와.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아버지, 저는 그 결혼할 수 없어요. 왜? 뭐가 불만이야? 좋은 집 아들이고 조건도 다 맞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아버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그런 게 중요한 줄 아냐? 정치는 현실이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와 저는 영원히 이해할 수 없을 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준성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성은 충격을 받았지만 저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사유리 씨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지지할게요. 그 말이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준성 씨, 제 아버지를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 만나 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와 준성이 만났습니다. 준성은 정중하게 일본식 인사를 했어요. 미리 공부해온 게 분명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박준성입니다.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준성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과 어떤 관계인가? 사유리 씨와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이세요. 봉사활동? 아버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제가 선택한 삶을 지켜봐 주세요.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그럼 그 일주일 동안 뭘 할 건데? 제가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일주일 주겠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무조건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아버지에게 제 한국 생활을 보여드렸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 데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인사시켜드렸고 남대문 시장에서 준성과 함께 봉사하는 모습도 보여드렸어요. 사유리가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잘 돌봐주는지 몰라요. 이순자 할머니가 아버지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한국말도 서툴렀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정성껏 돌봐줘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마지막 날 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 34년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는 걸 말이에요. 준성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줬어요. 정치인의 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사유리로 봐줬죠.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버지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아버지는 일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데려가지 않고 말이에요. 일주일 더 주겠다. 하지만 그 후에는 정말 돌아와야 한다. 2주 후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사유리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왔다.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많이 걱정했어. 하지만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구나. 저는 부모님을 종로 한옥마을에 모시고 갔습니다. 전통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이 많은 것 같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한옥마을 사장 할머니가 서비스로 한 과를 더 주셨거든요. 그럼 경로당에도 가보실까요? 저는 부모님을 평소 봉사하던 경로당에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사유리 부모님이구나. 딸이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김순덕 할머니가 어머니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외로울 때마다 와서 노래도 불러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죄송해요. 저희 딸이 패 끼쳐서. 무슨 말씀이세요? 천사 같은 딸을 두셨어요. 그날 저녁 준성이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사유리 씨 부모님 안녕하세요. 딸분을 정말 잘 키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내 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유리 씨는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준 분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준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유리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머니가 원하신다면 저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리 씨가 행복할 수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준성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버지와 준성이 단둘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자네가 내 딸을 정말 사랑하는가? 아버지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유리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딸은 정치인 가문의 딸이야.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삶이지. 사유리 씨는 한 나라의 상징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을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네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나?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사유리 씨를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래. 부모 마음이란 게 다 그런 거지. 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난 지금까지 사유리를 내 소유물처럼 생각했나 보다. 내가 정한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 아버지께서 사유리 씨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누구보다 크시잖아요. 하지만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구나. 아버지는 준성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을 부탁한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제 선택을 인정해주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도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사유리야,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 바람이야.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가족끼리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아버지, 저는 정치에는 재능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일에는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알겠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말이야. 부모님은 한국에서 또 며칠 머물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를 데려가지 않고 말이에요. 6개월 후 저와 준성은 작은 전통 혼례를 올렸습니다. 일본에서 부모님과 친척들이 왔고 한국에서는 복지센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참석해 주셨어요. 사유리야, 정말 예쁘다. 이순자 할머니가 제 한복 저고리를 만져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착해서 그런 거지. 혼례식은 정말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준성에게 절을 하며 딸을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부탁합니다. 준성도 깊게 절을 하며 답했습니다. 소중하게 모시겠습니다. 혼례 후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일본어 교육센터를 열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었거든요. 선생님, 일본어 정말 어려워요. 베트남에서 온 티엔이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엔 다 어려워요. 저도 한국어 배울 때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건 단순히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1년 후 저희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딸이었어요.
이름은 사랑이라고 지었죠. 사랑아 할아버지가 왔다. 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에 오셔서 손녀를 봐주세요. 처음엔 어색해 하시더니 이제는 사랑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일본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뭐라고 하셨는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랑이가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우리 사랑이가 제일 예뻐.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교육센터는 점점 커져서 이제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어요. 베트남, 필리핀, 몽골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죠. 선생님 덕분에 한국 생활이 많이 편해졌어요. 학생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준성은 여전히 복지센터에서 봉사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사랑이를 데리고 함께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께 인사드려요. 사랑아 할머니한테 뽀뽀해드려. 네. 사랑이가 할머니들께 볼뽀뽀를 해드리면 모두들 좋아하세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유리야, 한국이 우리 딸을 정말 잘 키워줬구나.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에는 내가 무표정하고 생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매일 웃고 있잖아. 이게 다 한국 사람들 덕분이야. 정말 그래요.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진짜 제 모습을 찾았어요. 누군가를 위해 살면서 오히려 더 행복해졌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날 서울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지금도 도쿄에서 남의 정해놓은 삶을 살고 있었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준성이라는 평생의 동반자를 만났으니까요.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오늘도 저는 교육센터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지센터에서 봉사하고 집에 와서 사랑이와 놀아주고 준성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어요. 34년간 남이 정해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남이 정해준 삶을 살고 계신가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을 찾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용기를 내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분명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대한민국 저는 윤서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 주세요. 또한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